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지역 홀대론이 논란입니다. 지난 9월 초 안철수 대표가 호남의 SOC 관련 예산 축소를 언급하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홀대론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제5대 대선 당시 박정희 후보는 호남에서 승리했었고 제7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 부산에서 50% 가까이 득표했었습니다. 정치적 지역 감정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위협하는 정치적 라이벌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통반장까지 호남에 다 뺏긴다는 구호로 지역 감정을 기획해냈고 이 호남 박해는 결국 5.18까지 연결됩니다. 그 결과로서의 실제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호남의 피해의식은 그렇게 사악한 정치 기획의 결과입니다. 그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래서 반역사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홀대론은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상처로 정치하는 거니까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월요일 안철수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지역 홀대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런가요? 호남 고속철 예산 3천억 신청했지만 95%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적대입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호남이 홀대 당했는지 여부는 여당이 답할 문제죠. 정말 특정 지역이 특정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정권은 무너져야 마땅한 겁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런 단어를 꺼냈냐? 안 대표님, 아니면 어쩌실 겁니까?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요즘은 그때 부인하기가 참 힘듭니다. 모서리 녹화되고 녹취되고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또 게스트가 꽉 찼습니다.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미니도 또 있고. 네. 네. 저보다 더 많이 출연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이정열 변호사님이 거의 준 MC급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고정 꼭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고정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고정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분은 일주일에 3번씩 막 나오고 있어요, 요즘.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엔 연설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긴장 구조를 거부한다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의 문도 닫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외무장관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 선택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연설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이란의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한 헤이트 스피치는 중세 시대에는 맞는 얘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매체들이 혹평을 했죠. 예. 네, 워싱턴 포스트의 혹평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정치인보다는 깡패 두목에 더 가깝게 들린 연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뉴스 공장을 듣고 있나 봐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왜냐면 이 뉴스 논평에서 한 멘트 비슷한 멘트들이 며칠 후에 외신에 실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리고 영국 가디언즈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협박과 눈길을 끌려는 행위는 정책이 아니라 엄포에 불과하다면서 국제규범과 관리를 무시한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가디언즈는 그나마 진보적이라고 쳐요.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지를 대변하거든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건 왜냐면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원의 의원들, 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하원 할 것 없이 말들이 많았어요. 로켓맨이라고 했다고, 그런 표현 위험하다. 네,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북한 지도자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표현은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오히려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킨다, 이런 말도 나왔고. 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카딘 의원의 성명입니다.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자세히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 싶어서요. 아니, 실제, 예. 워낙 이게, 비난이 많으니까, 메티스도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 불만이 이거예요. 왜 이런 입장을 우리 언론이 내지 않느냐. 물론 잘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죠. 하지만 포탈 메인에 걸리는 기사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느냐. 정말로 군사행동 하려나 보다. 뭐 이런 기사밖에 없어요. 정작 전쟁이 나면 다 죽는 땅에 사는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입장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공포에 휩싸이는 건 일반인들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제 불만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외신을 인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외신이 인용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맨날 이렇게 외신이 욕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으면 외신이 욕했다. 그걸 또 기사로 내요. 아, 답답합니다. 자, 하여튼 연설 한번 했다가, 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적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 외에 러시아나 중국은 당연히 욕을 했고요. 예,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악마화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네, 관련국의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완전히 집행하는 동시에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얘기했네요. 예. 제 불만은 그거예요.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마디 있으면 전쟁 날 것처럼 막 중계하고, 뭐라고 하면 또 전쟁 날 것처럼 뭐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면 군사적 옵션이 드디어 올라왔다 그러고, 계속 일변도잖아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포탈의 문제인 건지 그런 기사만 올려내는 아닌 기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언론 전반의 문제인 건지 둘 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모든 기사는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네, 비판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게 소위 포탈의 메인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뒤져보면 그런 기사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게 주류는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언론에. 주류는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방송들이 그렇게 하느냐. 종편은 그럴 리가 없고요. 당연히. 그 외 매체들도 그다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불만입니다. 당사자 한국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외신이 인용해 가야 된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러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는 상입니다. 그렇군요.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충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평화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었지만 짧게, 예, 한 두 가지 정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에 끝내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촛불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하긴 정부가 올릴 수는 없군요. 예, 후보자 자격 추천을. 이거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네, 그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관련된 일을 추진해보겠다라고 밝혔던 바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라는 문건이 보도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언급됐습니다. MBC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성경섭의 시사터치, 김미아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KBS, CBS, SBS, BBS, PBC까지 모든 아침 방송들이 거의 총망라됐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방송이 없어요. 모든 아침 시사방송이 다 문제다. 시사방송을 없애고 싶었겠죠. 예. 실제로 손석희 씨나 김미아 씨는, 떠났죠. 예.
MBC에서 손석희 씨를 몰아낸다는 건 MBC의 치명적인 거죠. 실제는 대표적인 자산을 없애버리는 건데, 뭐 그런 거 개의치 않았었던 것이고. 출근길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를 흠집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뉴스공장이 그때 있었으면 뭐 사형에 처하라 이런 게 나왔겠죠. 어쨌든 모든 시사 프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당시 불교 방송은 친박 김재원 의원이 진행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보수 입장을 얘기한다면서, 편파 방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당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니까 박근혜 캠프에 있던 김재원이 박근혜 편든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모두 다 마음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변도가 아니면 다 반정부적이라고 했던 거죠. 예, 심지어 민경욱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친정부 아니면 모두가 다 사라져야 할. 실제로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거론하는 것들은 오로지 여전히 살아남은 건 김현정의 뉴스죠. 네, 김현정 씨, 네. 오래 하셨어요.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성근 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람이 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쓴 글들이 최근에 모두 삭제됐다고 합니다. 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관련해서 이 작업을 했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직원이 썼다고 하는 사용했다는 용어들을 보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며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의심해 봐야 할, 왜냐하면 이 소위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용어들이 여기서 다 탄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보면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슬람 합쳐서 노슬람 지금도 맛있습니다. 네, 실제. 누가 쓰냐면, 의심되는 아이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봉화 아방공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뇌물현, 일베들이 많이 쓰던 단어죠. 이게 일반 진짜 아니라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조합해서 내는 일을 국정원은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연쇄살인범들하고 이름하고 합쳐서 많이 썼었고요. 예. 네, 심지어 5.18 북한 특수부대 침투설을 반복적으로 퍼뜨렸고요. 배우 문근영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상한 소리들을 썼습니다. 빨갱이 핏줄이라고 했었죠. 5.18 특수부대 침투설은 그러니까 5.18을 북한이 일으켰다 라고 하는 것의 발원지는 국정원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이 아이디어를 3일 전에,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이때가 있다가 한꺼번에 삭제했다는 거죠. 예. 예,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그만큼 들킬 리가 없다고 자신해 왔다는 방증이고, 이게 들킬 리가 있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과연 이 직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지 기각될지. 네. 대부분 지금 기각되고 있거든요. 예,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는 심리전 단장 제외하고는 다 기각됐어요. 모조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뚝 출연자 이정열 판사와 잠깐 얘기 나눠보겠고. 아니 이렇게까지 이정열 전 판사님을 저희가 많이 섭외할 줄 몰랐어요. 하도 이어지니까 이거 우연이겠지 하다가도 너무 연속되니까요. 일관되고 흐름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되겠네요. 이정열 판사님 지금 연결돼서 기다리고 계실 시간이니까. 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카이 임원에 대해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정열 판사님하고 하고요. 카이도 연속으로 5개인가 기각됐죠. 예. 이거 관련해서 연예인 화이트리스트도 화제예요. 그죠? 네, S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우파 연예인, 그러니까 그 문건에서는 건전 연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건전 연예인을 양성해서 조직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정부 주관 행사나 금연, 금주 등 공익 광고에 우선 섭외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 방안,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서 실제 그렇게 실행되지 않은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 실행되지 않은 게 없어요. MBC나 뭐 KBS나 이렇게 문제된다고 그 사람들 실질 잘려나갔고 없어졌고 그렇다는 얘기는 연예인 화이트리스트에 이것도 실행에 옮겨졌다고 봐야 되죠. 예, 자기들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예,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 연예인들의 지명도를 이용해서 예, 정권 홍보에 이용하고 그랬겠죠. 예, 실제 그랬겠는데 이분들이 자기 이름이 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건 모를 거라고 봐요. 예, 모를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운영했던 거고 저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일을 박근혜 정권 때는 안 했겠느냐. 예. 그게 성공적이라고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더 확대했겠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기각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자들도 다 기각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묶어서 최근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이정일 판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는 심리전 단장만 구속됐고, 관련자들 2명의 영장은 기각됐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게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읽어보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계속 기각되는 게. 예. 그죠? 이거 또 물어볼 텐데 하고 읽어보고 싶은데 또 기각돼서, 네, 다 읽어보지 못하실 것 같은데, 법원에서 저 자꾸 뉴스 공장에 출연시켜가지고 저를 과로사하게 하건 음모가 아닌가. 자, 일단, 요 앞서 벌은 시간순대로, 네. 그 국정원 직원, 아니죠, 이제 이게 네. 팀장이군요, 예. 국정원에서 총 10억 원을 받았던 송아목의 팀장. 이분하고 또 같이 영장이 기각된 문 아무개 씨. 네.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돈까지 가로챈 가짜 네. 현금 수령 영수증을 만들어서. 둘 다 기각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둘 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결론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개 사건을 나눠서 보면은 일단 지금 먼저 공장장님 송 씨 민간인 팀장 네. 먼저 하셨으니까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요. 영장 기각 사유가 이래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및 가담 정도, 그다음 송 씨를 포함한 전체 범행 가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했다. 이게 예. 기각 사유거든요. 예, 민간인이라는 얘기죠. 예. 예. 그렇죠. 공무원 범죄인데 이 피의자는 뭐 민간인이냐 아니냐 이런 예. 의미를 내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저도 영장 해보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제 구속 사유가 예.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럼 기각을 하려면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됐거나 예.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 그렇네요. 예.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짐작을 할 수 있는 건 조금 전에 공장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무원 범죄인데 민간인에 불과하다라는 점하고 가담 정도가 적지 않느냐 네. 이렇게 지금 보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적으면 이제 단순 가담자니까 단순 가담자는 보통 형이 높게 선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문장으로 봐서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장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이게 민간인 팀장인데 예. 이 사람이 한 게 지금 2009년부터 4년 동안 10억 원을 받으면서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거거든요. 수백 명이 팀원으로 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단순 가담자로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이제 저희 조직 범죄가 있으면은 구분을 3단계로 하거든요. 수괴, 그다음 예. 중요 임무 종사자, 그다음 단순 가담자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단순 가담자도 아니고 이거 중요 임무 종사자를 넘어서 수계급이거든요. 지금 팀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 가담자로 본 것 자체가
뭐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사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희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두 번째는 그거죠. 국정원 직원인데 수천만 원을.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그래서 뭐 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자백하고 그 피해 금액 공탁했다고 지금 기각이 됐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사기 부분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본질은 사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저 국정원 직원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불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민주주의 훼손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기 부분은 정말 진짜 그 표피에 있는 피부에 있는 지연 말단적인 건데 이걸 가지고 영장을 기각을 했다는 거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진짜 중요한 불법, 이중 불법에서 토대가 되는 불법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 눈을 감은 게 아닌가 싶고 지금 두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허위 진술하고 뭐 출국 시도를 했던 그런 정황도 있거든요. 도망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도주 우려가 있는 거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지금 기재도 안 해놓고 있고 그리고 기재해놓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지금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범죄와 그 훼손에 사용된 불법 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 자금 가로챈 것에 대해서 공탁을 했다고 민주주의 훼손죄엔 따지지 않고 그렇죠. 이거 공탁됐으니까 이게 2차적 범죄인데 말하자면 2차적 범죄만 그렇죠. 가지고 기각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당연히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만 하려고 했더니 오늘 또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기각된 것도 뭐 이번 기각된 거는 그 자체로만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읽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재청구돼서 기각된 거예요. 그 앞에 또 네 번의 기각이 또 있죠. 근데 이분은 지금 두 번째인데 이분이 앞에 기각될 때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어가지고 뭐 그래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례입니다. 기본 증거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 하셨죠. 네. 그런데 그럼 그때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사유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도대체 그렇군요. 법원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시니까 그 부분을 짚어주시는군요. 그때는 이런 말 안 하더니 왜 새로 나왔냐. 네. 그러니까요. 차라리 전에 것처럼 그냥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 말은 사유는 황당해도 일관성이 있구나라고 이해는 할 텐데 이건 일관성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카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거의 두 건인가요? 저희하고 다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리고 민간인 댓글 부대 같은 경우도 단장 한 사람 빼고 다 기각됐고요. 이 전체적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줄로 논평해 주시자면. 뭐 저로서는 그 정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임 판사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개개 사건으로 보면은 우연히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히 겹치면 그때는 필연이라고 판단하는 게 판사의 어떤 직업 자세입니다. 뭔가 필연적인 게 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열 전 부산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김은지 기자 아직도 못 가고 옆에 앉아서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와 통큰 화해를 하기로 한 안민석 의원입니다. 그래요? 좀 이따 저보기로 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참 그렇게 안 봤는데 안철수 대표께서 고소고발 취하하겠다니까 어느 날 저렇게 또 안철수 대표를 저렇게 이제 하야하고 또 아주 좋은 파트너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돌변합니까? 어제 잠깐만요.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걸로는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말하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공장장은 너무 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나 많이 괴롭습니다, 사실상. 제가 안민석 의원도 많이 괴롭힙니다. 두 분 다 괴롭히는데, 왜 그렇게 본인만 당한다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이거는 어차피 김어준 공장장한테 우리가 부역당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던 거예요. 이 아침이 저에게도 일주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침이에요. 지옥에 끌려 나오는 기분입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어준 공장장이 정말 팽팽한 운동장에서 우리 둘이 시합하게끔 세워놨습니까? 바른 시간을 6대4로 김성태 의원님께 많이 주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 다 계산을 안민석 해봤는데요. 의원께서도 교회 다니시고 매일 주일 예배 참 신실하게 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을 알고 계신데 하늘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어제요. 어제 오후 15시 30분경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가 옵니다. 네. 안민석 국민의당 의원의 이용주 고발을 의원. 취해 줄 테니까 네. 앞으로 안철수 의원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런 워딩을 쓰셨어요? 네네네. 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저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가 절대 싸움을 먼저 걸어서는 안 된다, 남자가. 그러나 걸어놓은 싸움에 대해서는 피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다음 거두는 싸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제 싸움을 거두자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침묵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제기를 지난 이 자리에서 뉴스 공작 때문에 제 정치 인생이 아주 고난의 가시밭길이에요. 그랬더니 저를 고발한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로. 근데 저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아닌 걸 아니라고 했는 건데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게 지금 미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단히 이건 끝까지 간다. 저는 당당하니까. 그리고 제가 요 일전에 또 다시 한번 또 제가 안철수 대표를 통해서 뭐 도발 아닌 도발을 했죠. 근데 이 싸움을 중단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취하한다고 했으니까 어쩝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통 크게 또 받으셨어요. 지금 변호사 비용 전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것도 있는 뭐 거죠. 없지 않아 있지만요. 근데 어쩝니까? 상대가 뭐 하야하자 그러는데 이제 통 크게 또 제가 여당 아니, 중진 의원이 아니, 됐는데. 뭐, 본인은 당했을 뿐인데. 네. 뭐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싸우지 오늘 말자고 그러는데. 김명수 대법관 아니, 임명 바로 동의안 그겁니다. 국회 그래서 처리하는 날이에요. 마침 이게 대의를 위하여. 예, 마침 이게 예. 안철수 대표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혼자 그냥 전문 용어로 청신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혼자서 그리고 그냥 아무 상관 없을 때. 그렇죠. 하필 날짜가 이렇게 딱 맞아 그럼 이미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앞으로 내가 김명수 제가 대법원장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내가 싸움 걸지 않지만은 그러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가려고 한 건데 하해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중하게 통 크게 받아주겠다. 그렇게 제가 아니 약속을 안민석 했어요. 의원께서 아니, 인줄 안 솔직히 되고. 진실은 이야기해야지 왜 안철수 의원이 안민석 의원한테 먼저 그래서 이제 도발하고 싸움을 걸었습니까? 저는- 이 방송에서 네. 안철수 대표가 교문위 의원 같이 동료 의원 네. 생활을 했는데 밥 한 그릇 안 사더라. 아주 이기적인 면을 방송에서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 된 그래서 거지. 제가 요렇게 제가 어제 끝을 맺습니다. 싸움을 안철수 대표에게 전해라. 안민석 내가 의원한테 통 걸어왔어. 크게 밥 사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이걸로 혼밥 논란도 끝내고 내가 직접 한번 밥을 한번 사면서 그러다가 이 논란을 끝내자 그렇게 했는데요. 대법원장 인준이 처리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저는 고발하- 내심으로 그럼 떨어질 겁니다. 내심으로 지금 국민당 호남 의원님들이 24분이거든요. 네. 24분이 계신데 저는 여기서 20표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찬성이. 그러면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은 다시 무효로 하고 본색이 이 휴전, 드러나죠. 이 화해가 네. 전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그 법적 절차로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아니, 그쪽이 고소고발을 했으니까. 네. 예, 그쪽이 취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취하고 안 하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는 건 아니고요. 이거 팩트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자신 있는 이제 팩트니까는요. 그래서 발언 내용이 팩트다. 근데 이제 여전히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 예. 오늘 대법원장이 통과가 안 되면은 예. 국민당으로서는 이제
설 땅이 없을 겁니다. 설 땅이 아니, 그런 없고 정치 농사고. 저하고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이 화해는. 그 참 계산이 복잡하네. 장부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어제 이제 약속을 하고 장부에 화해하기로는 했는데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된다. 이것은 네. 이 문제를 떠나서 국민당하고 저하고 관계가 국민당에 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얽혀 있고 소통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하고 국민당하고 관계 모색을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반대죠. 저희 당은 어제까지 공식적인 당론 결정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확인됩니다만은 어제 의총에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걸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 왜 맞았죠. 거부를 합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한도가 있는 거지. 왜 반대를 해요? 뭐 잘 아시지 훌륭한 않습니까? 분을. 극단적인 이런 편향성이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거짓 답변의 비정직성 그리고 평소 보여온 행동과 그런 정반대의 의견을 보여왔던 비일관성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대법원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뭐 의원들이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제 오직하면은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이걸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위원들이. 그랬더니 적격, 비적격이, 부적격이 같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위원회 청문보고서는 채택은 됐습니다. 이제 결론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뭐 이런 판단만 남은 것이고, 대통령이 대법관 뭐 이렇게 임명 뭐 권한을 가지듯이 국회는 국회대로 또 국민의 대표로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반대의 논리나 근거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는 이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고 통과시켜달라고 하더라도 이게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국민의 당인데요. 국민의 당은 지금 이 후보께서 어느 분보다도 사법정의라든지 인권 존중에 대한 가치를 아주 강하게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국민당 의원들이 국민당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하고는 좀 격이 틀리고 이 결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당에서 이분을 통과시켜줄 거라고 보고요. 자유한국당은 포기하고요. 예, 저는 뭐 기대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니, 뭐 뭐 그쪽에서 그 동네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뭐 아니, 줄기차게 하고 안민석 있으니까는요. 의원께서 지난번에는 바른정당은 그래도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지키려는 아주 좋은 정당이라고 이렇게 칭찬할 때는 또 언제시고. 보니까 거기도 안 되겠어요. 제가 이제 이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이 후보자가 지난번 뭐 청문회 헌재 소장 당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사법적인 어떤 가치 또 어떤 이 균형성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최후 보루가 거긴데 이 편향성을 갖다 극복하지 못하는 후보라 그러면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국민도 불행해지고 국가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 자리는 심지어 헌재 재판관까지도 3명이나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자리예요. 중요한 것은 이분께서 아니 균형을 편향으로 지금 오해 잘못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 재임 기간 동안에 개최한 학술 대회는 총 2차례 열렸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학술 연구회가 이렇게 법조인이 특히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으로서 이 얼마나 주제가 많겠습니까? 유독 이분께서 동성애, 동성혼 옹호에 집중됐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동성애 옹호를 이제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도 교인이시지만은 지금 얼마나 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셔야 된다고. 잠시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되겠어요. 예, 하십시오. 내가 후보께서 말씀하신 저 것은 이야기를 그러면 어느 발언에서도 예.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했다고 그렇게 덧붙이는 건데요.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연결한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동성애 성소수자에게도 인권을 차별을 존중을 그럼 해줘야 된다. 긍정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률가로서 판사로서 그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저 동성애를 옹호했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소수자에 대한 인권도 덮으셔버리면은 좋지만은 이게 사실과 다른 안민석 주장으로 의원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안민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회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소수 입장이 존중되는 그런 차별금지법은 어느 대한민국 정치인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유독 이 동성애 동성혼 문제는 동성애자는 국민이 아닙니까, 그럼? 국민이죠. 그렇지만은 국민의- 이 후보가 네. 지금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회장 이런 당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은 오늘날 이런 문제 제기 안 아니, 되죠. 청문회에서 후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행 헌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동성애는. 따라서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SNS를 통해 가지고 유포되는 이 허위사실, 이것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 내지 옹호한다고 그렇게 지금 유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허위사실을 자유한국당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이것을 반대 당론으로 정한 거, 이것은 팩트 자체를, 허위적인 팩트를 가지고 당론을 정하는 것.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반대를 하기 위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번 주가 되면은 대법원장 임기가 끝이 나요. 그러면 이거를 대법원장 없이 이 사태가 가게 되면은 이것은 국가가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거, 자유한국당이 의도하는 거, 나라를 혼란시키겠다는 아닙니까? 이거는 보수의 가치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어차피 대법원장은 뽑아야 되는 겁니다. 임기가 이번 주에 끝나요.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안민석 그럼 의원께서 이 정도는 이렇게 저렇게 인권에 강변을 대한 하시는 학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좋아요. 이 후보에 대해 가지고 통과시켜줘야 되죠. 예. 동성애 후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안민석 의원께 그걸 지지한다고 한번 사실 물어봅시다. 말씀하지 마세요. 이 지금 대법원장은 12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척권 가지고 있죠. 그죠? 헌재 재판관 또 3인의 지명권 가지고 3,000명이 넘는다는 이 법관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김 후보자가 대법관, 헌재 재판관, 법관들의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되면은 이 동성혼 합법화 이 대법원 판결과 또 군대 내 동성애 허용 헌재 결정이 선고될 그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현실이고 만일 이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거나 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이는 군 행법이 만일 폐지된다고 칩시다.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우리 사회의 또 병폐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하십니까? 자꾸 동성애에 그렇기 대해서 때문에 사실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딱 그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판사를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승진시킬지 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 대법원장의 역할이 이분을 통해 가지고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법개혁이 될까 봐 이제 우리의 사법부가 이제 권력의 신여가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판사로서의 당당한 소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법개혁의 광풍이 휘몰아칠까봐 우리 국민들은 사법개혁의 광풍이 휘몰아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안민석 의원님.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안민석 사법개혁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사법개혁 동의하십니까? 지난 박정희 군사정권 56년 이후에 특히 이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장 임명된 사실이 있으면 한번 답변 한번 내보세요. 없죠? 그거는 아니, 개혁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좋아요. 개혁이라는 거는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예, 개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런 파격성을 가진 인사를 대통령께서 하신다지만은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뭐 조직의 간성이나 이렇게 타성에 젖지 않은 인물이 뭐 이런 법조계 특히 사법 제도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로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인사청문회에서도 특히 이야기가 이분이 됐지만은 잘 될 수도 있죠. 김명수 후보자가 줄기차게 주장해 오신 게 분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분권에 대한 가치는 자, 뭐냐 두 분이 계속 그러면은 나가서 이제 대법원장이 이 나가서 사건을 계속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이 부장판사 승진제 잠깐만요, 폐지를 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 사안이 이런 분권론자에 대해서 네. 그렇게 폄하하시고 의원님? 반대를 그냥 반대를 그런데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번에 과정에서 김명수 후보께서 사법행정에 대한 차별적인 개혁 방안도 지금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법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 때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아, 없는데. 왜 물어봤죠? 자, 많이 저도 한마디만 물어봤죠. 보태겠습니다. 잠깐 한마디 이분은 못하신다고 다들. 제가 이분을 자.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런 예. 말씀을 하십니다. 법률가들은 법률 지식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에 관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아, 이게 얼마나 훌륭한 법률가입니까? 자, 이제 안민석 이런 의원님 분들을 이번 우리가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으로 차라리 자신이 갖고 적극적으로 있는 힘을 모아서 동성애 통과시키시라고요. 이런 옹호 가치관을 분명히 밝혔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옹호하지 나는 않은 동성애를 자꾸 동성애자, 옹호했다고 이 의사실 동성혼자 이런 말씀하시면은 소수 인권도 국민들 존중한다 흘러가는 그러면서 거예요. 이게 프레임이죠, 프레임. 저도 한 가지 끼워들면, 어쨌든 동성애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그건 개인의 성적 지향이니까, 그건 법적 판단의 대상도 아닌 것이고, 동성애자도 국민인데 국민으로서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게 특수학교는 잘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이게 더 사회적 어떤 차별받고 소수자에 대한 우리 정치인들의 배려, 블랙리스트 얘기하죠, 블랙리스트. 그런 것들이 안민석 의원께서 이 문제 나 좀 말 좀 해요. 블랙리스트. 보수도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기득권자 있는 사람, 힘있고 빽 있는 자들을 위한 정치하지 자, 말고 블랙리스트. 힘없고 억울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세요. 그래야 보수가 살 길이 안민석 있는 거예요. 의원님이야말로 이러지 않았던 분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순방길 대통령 전용 비행기 한번 타고 사람 달라졌다는 거 알아야 아니, 그게 돼요. 그렇게 배가 아파요? 예? 제가 전용 비행기 난 한번 배 안 탄 게? 아파요. 예? 그리고 제가 여당의 중진 의원이 됐잖아요. 제가 중진 의원이면 과거 야당 때하고는 이제 여당- 달라져야죠. 여당 달라진 중진- 제 모습이 그렇게 안 있고 여당 있습니까? 중진 실세 의원으로서 그런 말이야 좀 정직성이라든지 균형성이라든지 안민석 또 의원님. 그거 의원에 대한 잘못해서 배려가 실세가 있어야지 아니라 말이야. 허세입니다. 허세. 저는 허세. 안민석 의원님,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해야 되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블랙리스트, 요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뭐죠? 친이계였으니까 잘 아시겠네, 김일태 의원님. 지금 뭘 이명박 MB하고 원세훈이하고 서로 짜웅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도 박근혜 대통령 때 예? 공천 배제 인사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수첩에 적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MB가 시킨 거 맞죠? 그렇게 나는 이 특정 대통령을 과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까지 보복하는 그런 정치로 비춰지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아니 않아요. 원세훈한테 보고는 받았겠죠? 잘못된 부분은 아무리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복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그런 평등 정치 아니에요. 아니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평화 정치 아니에요.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보고는 받았겠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에이 왜 몰라요? 나도 아시면서 알았으면 MB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아니, 나도 주류 인사 한번 했죠. 국정원장이 이 헌법 유린을 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과 공감 없이 이 헌법 유린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안민석님, 박은순 시장이 MB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 진짜 보복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과 지금 정권에서는 아무리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해도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보복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하는 MB가 돈 빼돌린 수조 원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진희 기자가 이야기한 나도 박근혜 정권에 탄압받은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다 보복적인 마음 없어요. 국민의 혈세도 빼돌리고 댓글 조작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MB를 수사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겁니다.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MB나 어느 누구나
좋습니다. 만인이 평등한 겁니다. 좋습니다. 예, 법안에 국민들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MB가 스스로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 그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민석 거예요. 의원님, 내가 한 말씀 예, 부탁 분명히 좀 했죠. 드립시다. MB가 식겼거나 아니면 MB가 보고 집권당의 받았죠. 실세 사선의원이니까 내가 한번 좀 이렇게 첨언을 해드리면은 절대 당의 주류들이나 실세들이 나서고 또 박은순 시장이나 이런 누가 봐도 이 정권의 핵심적인 지방 강력 단체장들이 내가 이렇게 불이익받다 그렇기 때문에 MB 수사해달라 그러면은 아무리 정말 MB가 이 잘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균형성이 사실 잘못된 거 지금 인정하셨네요. 국민 여론이나 앞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 밝혀졌지 않습니까? 문성건 김미아 피해자 밝혀졌잖아요.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는 원세훈, MB 이 사람들 아닐 겁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은 적폐청산. 우리도 잘못하면은 감옥 갈 생각하자고요. 그렇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수 김광석 씨의 저작권 상속료 이자 딸인 서연 씨,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 그리고 겸 감독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네. 영화 시작할 때 김광석 씨의 애가 음악을 원한다면 말리지 않을 거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고. 사망 이후 4개월이 지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희가 서예순 씨 측근 주변, 탐문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그 주변 분들한테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조금 이제 먼 분들이 다 근황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딸 근황을. 네네. 그럼 미국에서 잘 있어요. 이렇게 답하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를 원하거나 보고 싶다, 전화 통화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분들한테는 어디 들어가 있어서 나도 마음대로 통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회피를 했던 거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근데 여기서 김광석 씨 부인이, 그러니까 서연 양의 어머니인 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를 일은 절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김광석 씨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연 양 때도 최초 목격자가 서예순 씨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죠. 119에 신고한 사람이 서예순 씨니까. 그 대목은 정말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예. 딸이 사망을 했는데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최근 10년, 그래서 이제 행방이 묘연하다는 기사가 처음에 떴었군요. 서연 양의 행방 묘연하다는 기사가 뜬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때만 해도 저희는 사실 어느 정신병동 정도에 감금된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 취지의 진술들을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둘러댔으니까. 가까우면. 그래서, 어디 들어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이해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저께 경찰서에 간 거죠. 실종신고라도 내서, 저희 판단으로 봤을 땐 강제적으로 입원, 즉, 감금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감금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사망했으니까. 저희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 정말 놀랄 일인데, 예. 부모가 살아있다고 하면 다들 그냥 그렇게 믿었겠죠. 다만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 10년 전에 사망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당시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이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는 게 당시 경찰 얘기 아닙니까? 이 서연 양의 죽음에, 물론 이제 죽음을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예. 네네. 아직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숨겼을까, 엄마가. 예, 그건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가장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요. 납득하지 않고요.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그 이유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답을 드릴 텐데 네. 일단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거지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해순 씨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태 이해를 경찰이 갖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부모가 엄마가 딸이 이렇게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네. 이런 신고를 했을 때 의심하기 쉽지 않죠. 그건 뭐 당연하죠. 뭐. 예. 예. 근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도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제보 내용과 중요 부분에서 틀린 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제보가 왔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저희 팩트 파인딩 중인데요. 네. 공장장님께서 물으시니까 답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제보 받고 팩트 파인팅 하는 와중이긴 한데 제보는 왔다. 그 제보 내용이 네네. 일단 숨진 채 병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미 숨진 데 도착했고. 예. 네, 김광석 씨 때랑 똑같은 겁니다. 예. 만약에 죽였다면 숨진 채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병원에. 살아있는데 도착할 수는 없겠죠. 그죠? 두 번째는 서둘러서 급성 폐렴이고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사망한 채 도착했다. 위독한 채 너무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일단 그게 하나 있고요. 예. 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의료 전문가들께서 많이 제보를 주시는데 예. 폐렴이라는 병이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급성으로 보통 어르신들께서 걸리시는 합병증으로 나오는 건데 네네. 어린 나이에 그런 병력도 없는 16살 여자아이가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정상적인 상태였거든요. 건강도. 서해순 씨가 많이 아프다고 외부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했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아이였어요. 정신적으로도.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3일 만에 발병을 해가지고 집에서 사망할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진전되는 병이 아니고 네. 만약에 3일간 그 정도로 아팠다 그러면 병원에 바로 데려가야 할 그런 사안이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그 정도 아파서 숨질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 흉부 특히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유기치사, 최대한 살인의 의혹을 제기하고 오늘 11시에 잠시 뒤에 서해순 씨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료 전문가들이 그 나이 때 급성폐렴도 잘 안 걸리지만 만약에 정말 급성폐렴이어서 3일 만에 사망했다면 네.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을 텐데 왜 병원에 안 갔느냐. 너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네네. 더구나 지금 뭐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조차도. 네, 그것도 너무 이상하네. 근데 그 알리지 않은 것이 그냥 뭐 좋은 일도 아니니까 뭘 알리지 않는 게 좋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빈소도 차리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겠죠. 예. 그렇죠. 장례식도 안 하고 빈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팩트 파인딩 중인데 파인딩 되는 대로 또 공장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맥락 때문에 그런 거죠. 김광석 씨에 대한 타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저희 영화에 의해서 그렇지만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뉴스 공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광석 씨 만나기 전에 사기 결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영화 살해 혐의를 저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 네네. 연속성상에서 경험치가 축적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언제나 이제 동기가 중요한 법인데 예, 그런 의혹에 있어서 당시 그 음원 저작권 초상권의 상속자였던 게 맞죠, 서현 씨가?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 살아 있었다면 서현 씨가 사실상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셈이 된 거였죠? 그렇죠. 2008년에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예. 200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요. 예. 그 앨범 4장. 네. 김광석 씨 대부분의 앨범입니다만 네. 앨범 4장의 저작권이
우리 서영양에게 있다. 라고 2008년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아내 서혜순 씨와 김광석 씨의 부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서현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죠. 사실 뭐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상 서혜순 씨가 뺏은 거예요. 협박을 통해서. 저희 영화 속에 다 나옵니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기본 영화 보면 되게 쉬운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복잡해서 그래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기본적으로 2008년 이제 가을에 최종적으로 서혜순 씨의 딸 네. 서현 양에게 앨범 4장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판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판시의 주체 예. 법익이 가는 사람이 서현 양인데 이미 서현 양은 2007년 12월 23일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결정 난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서혜순 씨가 적극적으로 숨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죽은 상태에서도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고 주변에도 알리지도 않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래서 사망을 숨겼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재산은 어디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따를 텐데. 네. 당연히 그죠? 근데 죽은지를 아무도 몰랐으면은 물론 서혜순 씨가 그러면 당연히 그 재산을 누렸겠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지금 그래서 네. 이제 빌딩도 상속받고 100억 원 정도 아마 더 나간다고 하는데 저작권 전체 규모가 100억 원. 그거를 네.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딸 서연이랑 같이 나눠서 행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송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안에 있거든요. 뭐 아까 6.27사죄도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목표는 서혜순 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 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여쭤보셔서.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영화 이후에 김광석 영화 이후에 다큐니까 상영관이 점점 줄어서 고생하시고 있죠. 네. 예, 상업 영화가 워낙 많아서요. 예, 저도 다큐를 해봐서 압니다. 동병상련을 느끼며 예.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질문을 거의 잊어버릴 뻔했네요. 영화 이후에 서혜순 씨를 접촉하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연락이 됩니까?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소재는 계속 파악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정한 상태인데. 네.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기 위해 상당히 재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급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연락은 되신다는 거죠? 아니, 연락을 전혀 안 받고 있고요. 안 받고 있다고요? 전혀. 저희 계속 위치 이동할 때마다 제보가 오고 있어요. 제보가 오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요사는, 영화도 영화고, 영화를 넘어서서도 중요한 사건이라, 문제 제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 인터뷰 하겠습니다. 예. 자, 영화가 내려가기 전에, 빨리들 이 영화를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성호 감독이었습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그것마저 알려주며, 다른 곳에서는 조사하지 않는, 두 가지죠. 하나는 중에 조사, 그리고, 뉴스 공장만의 현안 조사, 두 가지를 하는 시간입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주중이라는 게 이제, 여론이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잘 발표가 안 되는데 보통 주말이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대통령 지지율이 국회 사태 이후 계속 하락세였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또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미사일 발사를 했었잖아요. 또 발사를 했죠. 또 발사를 했습니다. 북핵
6차 실험한 이후에 또 예. 발사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예, 예. 6차 핵실험 이후에 12일 만입니다. 네. 미사일 발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국제기구의 주관에 그 대북 그 인도적 지원, 네. 이 논란이 월요일 정도까지 상당히 주말 거치면서 되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주째 하락을 했습니다. 떨어진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1.4%포인트 내린 65.7%입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는 29.8%로 올랐습니다. 네. 특이점을 보자면은, 대구 경북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아주 미미한 차이긴 하지만, 부정평가가 47, 긍정평가가 46으로 부정평가가 앞서기 시작을 했었고요. TK 지역에서. 네, TK는 3주 연속 내림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조금 특이한 부분들은 지난주까지는 40대 이하라든지 호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호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70%대로 떨어졌고 40대, 30대, 20대 이쪽에서도 80%대 초중반을 유지를 하다가 7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보층에서는 항상 90%를 넘어왔었는데 80%대 중반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게 대북 인도 지원 논란 같은 경우에는 북핵 위기가 있는데 네네. 이 시점에 대북의 인도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네네. 하는 갈등의 논란이 진보층에도 있는 거죠, 실제. 맞습니다. 보수층뿐만 아니라 진보층에서도 그리고 20대와 30대를 비롯한 청년층에서도 진보적인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현재적인 엄혹한 상황 속에서 안보 논란 속에서 안보 위기 속에서 현재 지금 지원을 해야 되겠나라는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6차 핵실험하고 10번째 미사일 발사 네네. 되는 연속적인 상황 그리고 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전쟁 불가론 그렇습니다. 불가론이 아니라 불사론 네네. 같은 게 그게 거의 한 달 이어졌거든요. 한 달. 네, 한 달 이어졌고 네. 거기와 함께 국내에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야당의 공세는 항상 있는 건데 야당의 네. 공세 플러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강성 발언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게 항상 포탈의 메인에 네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 전쟁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의 그런 사례들이라든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NPT 탈퇴 이 부분도 네. 이미 언급이 되었고,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진영 논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공고심이 한 달간은 최대치로 자극됐다고 볼 수 있고, 네네. 저는 그렇게 한 달간 주요 포탈과 그다음에 보수 매체 혹은 뭐 야당 언론들 그리고 실시간 뭐 전쟁 가능성에 대한 중계로 네. 한 달간 때린 것 치고는 한 8% 정도 떨어졌나요? 8월 5주차부터 이번 주차까지 4주차까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8.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는 굉장히. 예, 지지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8.2%포인트 하락을 해도 지금 여전히 60%대 중반, 60% 중반이면 3명 중에 2명이 지지를 하는 응답이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한 달간 이 정도로 사실 현 정부를 옹호하거나 또는 현 정부의 처지를 이해하거나 현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긍정하는 기사는 없어요. 한 달간. 그렇게 보자면 한 달간 때려서 이 정도면 전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지지층의 견고함이. 그렇습니다. 예. 대구 경북이라든지 그리고 보수층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이렇게 진보 그리고 중도 그리고 이념성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까지 모두 긍정표가 크게 높거나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상당히 지지 기반은 굳건하다고 볼 수 있고요. 4주째 지금 빠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정기의 마지막 끝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주 좀 특이한 부분을 보면 오히려 5, 60대라든지 충청권 보수적인 성향이죠. 이쪽에서도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정기가 왔네요. 조정기의 마지막 끝이 아닌가. 조금 앞으로 한 달간 또 이렇게 긴장 수위를 높일 방법은 없거든요. 네. 또 똑같이라도 둔해져요, 사람이. 예,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핵실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좀 별 문제겠지만 이제 향후 이제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내 이슈로 돌아오면은
아마 지금으로부터는 소폭 이제 이후에는 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당은 민주당이 그 지난 4주 동안 하락세였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0.5%포인트 올라서 49.8%고요. 정당은 조정기가 더 빨리 왔네요. 네. 한국당은 지난주에 목요일에 21% 일간 집계에서 그까지 올랐는데 요번 주중 집계로는 17%를 기록해서 1.4%포인트 빠졌고요. 반면 남경필 지사 아들 악재가 많이 터졌었는데 되게 많이 그 바른정당 측에서는 오류를 했을 텐데 오히려 1.3%포인트 상당폭입니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6.3%로 올랐고요.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 대표가 상당히 대정부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0.2%포인트 상승을 해서 6.0%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김명수 대법관 국회 인준의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포트라이트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움직이는 정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과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공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네. 그런 비하면 지지율이 안 움직이네요. 예. 네,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않은 거죠, 사실. 네. 0.2%면 네. 워낙 지지율이 사실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낮기 때문에 예, 정의당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정의당이 요번에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1.1%. 예, 한국당은 MPT 탈퇴라든지 핵무장론 그리고 트럼프가 그 북 완전 파괴, 그 유엔 연설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일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1.1%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4.7%를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공포 심리가 네. 진보 진영에 대한 네. 지지를 좀 뺀다는 거는 뭐 여러 차례 입증되어 왔던 네네. 바인데, 예. 자, 정당은 이렇고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추세가 어떠한가 하는 건데, 네네. 민주당은 이제 꺾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 네, 한국당의 지지층이 일부 빠져서 바른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한다는 인식인 것 같고, 네, 국민의당은 거의 변화가 없고, 정의당이 이 안보 국면에서 좀 지지율이 빠졌다. 네, 진보층하고 20대를 중심으로서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인도 지원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주사,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현안주사, 공수처, 이 설치에 대한 찬반입니다. 일단 결과는 찬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명 중 7명에 이르는 68.7%가 찬성했고요. 반대는 21.5%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반대의 3배 이상에 이릅니다.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보통 이제 여론조사에서 60% 넘어가면 압도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공수처 부분은 이제 적폐청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야당에서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를 보면 한국당을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 모든 연령,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 지지정당마저도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그 찬성 여론이 크게 높거나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공수처가 설치돼서 그 조사 대상이 될 사람이 일반 국민들 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공무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자유한국당, 신기한 부분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라고 해서. 네네. 그분들이 다 대통령이고 판사고 검사고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새 정부 초기까지는 적폐청산이라든지 이전 정부의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유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상당히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야 대립 구도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이제 진영 논리로도 상당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노력했고 그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일부 성과를 보고 있는 거죠. 상황이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겠죠, 물론. 네네. 아직 뭐 10%대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대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선을 바꾸지 않았다. 일관되게 진영 논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일부 네네. 성과를 북핵 덕분에 얻고 있다. 사실상 중도라든지 이쪽으로 확대 전략보다는 자신의 지지층, 바른정당도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지지층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누리던 지지율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탄핵 국면 이전에 네네. 최소한 이것의 두세 배 좀 됐었거든요. 네네. 30-40% 가까이 됐었으니까. 네네. 그것에 반토막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홍준표 대표 24.1%를 얻었지 않습니까? 최소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24%에서 30%까지는 갈 수 있는데 30% 가면은 당연히 지금 50% 전후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제가 봐서는 40%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6.13 지방선거가 상당히 이제 경쟁 구도로 들어가는 거죠. 지방선거가 이제 다음에 있는 가장 큰 선거니까. 네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을 짤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극우적이다라고 비판도 하지만. 네네. 가장 자신 있고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자면. 예. 지지율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계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극단적이 되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확장성은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자유한국당의 딜레마겠죠. 네네. 예. 그쪽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이미지로 가서 지지율은 어느 정도 오르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건 그때 고민할 일이고. 그거는 전국 선거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지역 선거 같은 경우는 개별 지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개별 지역에서는 보수 중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성과를 최소한은 올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다. 네네. 유석순 위원장도 그래서 저는 영입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정치적 계산을 분명하게 하고 그런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옳고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전혀 다른. 네, 옳다 그러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상황의 문제지만 그냥 단순히 이것을 전략의 차원에서 분석하자면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지지율이 일단 올라오는 데까지는 기여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과연 국민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한 지역선거인 6.13 지선에서는 일정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피해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건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는요? 네, 이번 대통령 정당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 4일 동안 무선 80%, 유선 20%,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영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응답자는 1,526명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4%이고요. 이번 현안 조사는 최종 응답자가 514명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응답률은 5%였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AS. 이 상상 문자가 정말 디테일을 더해갑니다. 오늘 방송이라는 공개 방송을 이분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른 겁니다. 오늘 방송 참여자에게 스테이크를 제공해 주신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스테이크. 네. 평창 올림픽 개막 축하 방송,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야외 특설 무대 현지 생방송 오늘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거. 다시 알려드립니다. 9월 26일 화요일 아침 7시 5분에 저희 공개방송 시작합니다. 꼭두 새벽에. 장소는 CBS가 아니죠. TBS 본관에서 합니다. 포털에 검색해보세요.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네. 포털에 아주 자세히 지도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거제도에서 공개방송 오신다는 분이 있네요. 중학생 아들이 공장장 탈을 보고 싶답니다. 탈을 쓰고 있는 줄 아나 봐요. 네. 오늘 내부자 둘 문자가 역대 한 2위, 3위권 됩니다.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예. 랩 배틀 것 같다. 네. 각자 자기 말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말도 있고.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아주. 예. 정말로 쏟아졌고요. 욕도 있고, 칭찬도 있고, 더 싸워라도 있고, 그만 싸워라도 있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영화 너무 보고 싶은데 지방이라 상영관이 너무 없어요. 제가 이제 다큐를
두 편 해보니까, 예. 상업영화에 비해 다큐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 얘기는 언제 할 기회가 있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극장에서 내려가는데 빨리 보실 분들 빨리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극장에 전화하세요. 예. 좀 더 걸어달라고. 영향 미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시건축가 김재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멋진 옷을 스카프와 함께. 김재현 박사님은 패셔니스타예요. 예, 아이고. 라디오의 패셔니스타. 아이고, 참, 맞아요. 목소리만.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뭘로 따져도, 예, 연령대로 따져도, 직업으로 따져도, 뭘로 따져도,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패셔니스타라고 불릴 만한 정도의. 아이고, 저 왜 이래, 오늘 뭐야? 네. 아니, 저도 뭐 좀 뭐가 주세요, 있는 그러면. 아니, 제가 오늘 우리 정치 리더와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근데 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과 건축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과 경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백범, 김구 이상하게 경교장. 오늘 네. 금방 안 오시잖아, 이렇게. 그렇죠. 경고장.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한 4, 5년 살고 집무하던 공간이기도 하지만 암살당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오면서, 야, 이건 뭐 저도 뭐가 있나. 아니, 오늘 김광석, 저도 지난밤에 김광석 그 영화, 저는 저 김광석 영화는 봤습니다. 근데 너무 놀랐는데, 지금 저기 하는데, 야, 우리 뭐 만드신 저수지 게임도, 저수지 게임, 아니,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여기서 암살당한 게, 우리나라에서 암살의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문화유적으로 남은 건 아마 유일한 사례일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암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으로 따지면 JFK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JFK 영화를 만든 올리버 스톤 있잖아요. 네. 우리 이상호 감독의 김광석도 있고 네. 제작자 김어준의 저수지 게임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큐에서 극으로 넘어가면서 뭔가가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다큐가 실제 세상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면들을 지금 조금씩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저수지 게임도 그걸 바라고 만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수지 게임은 솔직히 김광석도 그렇고 무서워요. 무서운데 재밌게까지 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빨리 보십시오. 이건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는 아직 카드만 보냈습니다. 다큐들이 시간대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직접 가고. 정말 힘들어요. 예. 근데 그래서 카드만 자석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뛰어난 영화 중에 하나가 JFK 올리버 스톤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특별하게 보면서 근데 제가 이러다가 이제 딴 얘기로 가니까 일단 경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경교장은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겐 이화장이 굉장히 유명하듯이 백범 김구 선생에게는 경교장이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해방 후에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도대체.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른바 친일파 사업가가 여기서 사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기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처를 마련해 드린 겁니다. 근데 임시거처군요, 말하자면. 임시거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잘 지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친일파에 금광 캐던 사람의 거기다가 왜 일본 군에다가 막 비행기 납품하고 이러던 그런 작자예요. 친일파 자산가였구나. 제가 이름을 여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자가 하등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사실은 일종의 보험 성격을 줬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보험인데 그래서 거기서 45년부터 이제 암살을 당하실 때까지 49년 6월 26일까지 거기서 사시면서 집무하시고 그랬어요. 이 경교장은 이것부터 얘기해도 지금 있습니다. 네. 있는지 모르시죠? 몰랐어요, 저는. 예. 이건 뭐, 이름은 제가 막 뭐라 그러면, 공장장 막 갈군다고 저한테 막 비판을 하시는데, 아니,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아셔야 돼. 이게, 왜냐면 서대문 경교장. 지금 알기 시작했잖아요. 아예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경교장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이화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 바로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강북 삼성병원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는 삼성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광 사업가가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죽고 돌아가시고 암살당하시고 난 다음에 가져간 거예요,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삼성재단에 67년에 파는 거예요.
그 삼성재단은 거기를 원래 본관으로 썼다가 뒤에 걸 짓고 큰 본관을 짓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그때 이 장례식장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장 했을 때 처음 가봤으니까. 근데 그때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장례식장으로 쓰다니요. 아니 굉장히 신기하다. 이런 건물이 왜 여기에 있을까? 거기다 네. 뒤에는 엄청난 큰 건물이 있는데 아주 가까워요. 네. 그리고 그 관내 그러니까 삼성병원 관내 안에 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근데 지금 이제 다행히도 그 이후에 경교장 보건추진법 국민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여러 과정을 거쳐서 2013년에 문화유적으로서 지금은 개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건물이니까 굉장히 크고 서양식 건물이고 지하 1층이 있고 그 시절에 이런 건물 거예요. 일제 시대에 직접 지은 건물들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굉장히 튼튼해요. 다 석조 건물이고 아주 원석들을 썼어요. 네. 건물 자체는 뭐 전 설계는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고요. 지금도 굉장히 가면 어색하게 느껴져요. 강북 삼성병원을 가서 그냥 길 옆으로 쑥 지나가요. 그리고 옆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가보시면 거기에 전시 공간들 이런 게 다 있는데 거기 2층에서 암살당하셨어요. 자기 본인 집무실에서 암살당하셨는데 경교장이 굉장히 저기 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사실 백범 김구 선생 하면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효창공원 거기에 백범 묘지 백범 기념관 이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교장에 가면 이 아주 정말 말하자면 이제 그 역사의 시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싹한 기분도 느껴지고. 오싹한 기분 느껴요. 여기서 처음에 맞았구나. 2층이 집무실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 상하이에 있던 임시정부가 여기 왔잖아요. 와가지고 첫 말하자면 내각회의를 한 데도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사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어쩌면은 군사정권 시절, 그러니까 바로 이어져서 이승만과 그 군사정권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장소가 오랫동안 묻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럴 때 하여튼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기도 하는데 건물이 튼튼한 것과 더불어 솔직히는 삼성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온전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처음에는 장례식장을 썼지만. 그럼요. 그렇게는, 아니, 그때는 그런 감각이 없었으니까. 전혀 없을 때니까. 근데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데 암살당한 거는 안두희의 아마 백범 김구 선생보다 안두희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름이 워낙 많이 거론됐어요. 근데 제가 암살 사건을 이 미스테리를 여기서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안두희는 당시에 육군 대위였습니다. 포병 대위 49년에 암살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서북청년단 출신이죠. 서북청년들 직접 올라와서 경호받으면서 올라와서 총탄 4발을 쏴가지고 저기 암살을 했습니다. 그 바로 현장에서 암살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렇죠.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히고 가가지고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복권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게요? 가명되고 복권되고 할 때까지? 얼마 안 걸렸겠죠? 얼마? 저 한번 해보세요. 글쎄 한 1년이요? 1년은 조금 심했고 그때 이제 바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4년 만에 전쟁 끝나고 나서 4년 만에 복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수공장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 살아서 결국은 이제 뭐 이 사람도 암살을 당했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이 미스테리가 영화로 만드는 소재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거리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영화거리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았던 줄 알았는데 현재도 영화거리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재 스코어.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너무 많고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솔직히 굉장히 좋아하는 역사 인물 중에 하나예요. 꿈에는 안 나타나시지만. 이분을 꿈에 나타나시면 막 무서울 것 같아, 솔직히. 기골이 장대했다고 해요. 사실은. 글쎄 말이죠. 저는 어릴 때 김구 선생 이제 사진 혼자 서 있는 사진만 봐가지고 그 사진으로는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안경 끼고 그래서 좀 왜소한 느낌이었는데 다른 분들과 있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기골 장대.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요, 우리가 백범일지를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이분을 놀랍게 생각을 하는 게 이분이 당시에 말했던 말이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국력이 군대력이 필요하거나 경제력은 우리가 살만하면 된다. 그렇지만 문화적인 힘으로 정말 아주 문화적인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쉽지 않잖아요. 그 일제 강점기 안에서. 실제 대단한 분입니다. 독립운동을 열성적으로 하셨던 분들 보면
사회 불만 세력이 아니고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실천가들이고 그리고 솔직히는 이 백범 선생님은 이 일화들을 보면 어떤 거는 막 찌질할 정도로 막 정말 생활인들이었어요. 막 이럴 정도로. 저는 개인으로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시 재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자연인 개인으로서도 대단히 위대했다. 지식인으로서 배울 만큼 배우고 충분히 부여감만 살 수 있는데. 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세월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시절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이 경교장이 이렇게 있는데, 교사 남아서 이렇게 있는데 잘들 안 오신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거기에 멤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신다니까 이번 추석 연휴 때 열흘 동안에 많이 들러주시죠. 경교장.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다큐도 많이 봐주시고요. 나와 있는 시중에. 자, 안녕. 안녕. 이란의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한 헤이트 스피치는 중세 시대에는 맞는 얘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나 영국 매체들이 혹평을 했죠. 네, 워싱턴 포스트의 혹평이 눈에 띄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말이 정치인보다는 깡패 두목에 더 가깝게 들린 연설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뉴스 공장을 듣고 있나 봐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왜냐면 이 뉴스 논평에서 한 멘트, 비슷한 멘트들이 며칠 후에 외신에 실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영국 가디언즈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협박과 눈길을 끌려는 행위는 정책이 아니라 엄포에 불과하다면서 국제규범과 관리를 무시한 연설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가디언즈는 그나마 진보적이라고 쳐요.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지를 대변하거든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는 건 왜냐면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상원의 의원들 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많습니다. 하원 할 것 없이 말들이 많았어요. 로켓맨이라고 했다고 그런 표현 위험하다. 네,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북한 지도자가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종류의 표현은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오히려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킨다 이런 말도 나왔고. 네, 상원 외교의 민주당 간사인 벤카딘 의원의 성명입니다.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자세히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아니, 실제, 워낙 이게, 비난이 많으니까, 매티스도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저 불만이 이거예요. 왜 이런 입장을 우리 언론이 내지 않느냐. 물론 잘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죠. 하지만, 포탈 메인에 걸리는 기사들은 대부분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정말로 군사행동 하려나 보다. 이런 기사밖에 없어요. 정작 전쟁이 나면 다 죽는 땅에 사는 당사자들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더 강도 높게 입장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공포에 휩싸이는 건 일반인들의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제 불만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외신을 인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외신이 인용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맨날 이렇게 외신이 욕했다. 트럼프는 뭐라고 했으면 외신이 욕했다. 그걸 또 기사로 내요. 답답합니다. 자, 하여튼 연설 한번 했다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제적으로 욕을 먹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그 외에 러시아나 중국은 당연히 욕을 했고요.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악마화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네, 관련국의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완전히 집행하는 동시에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얘기했네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최근 지역 홀대론이 논란입니다. 지난 9월 초 안철수 대표가 호남의 SOC 관련 예산 축소를 언급하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홀대론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제5대 대선 당시 박정희 후보는 호남에서 승리했었고 제7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 부산에서 50% 가까이 득표했었습니다. 정치적 지역 감정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위협하는 정치적 라이벌 김대중을 제거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통반장까지 호남에 다 뺏긴다는 구호로 지역 감정을 기획해냈고 이 호남 박해는 결국 5.18까지 연결됩니다. 그 결과로서의 실제적,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호남의 피해의식은 그렇게 사악한 정치 기획의 결과입니다. 그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래서 반역사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홀대로는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상처로 정치하는 거니까요.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월요일 안철수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지역 홀대를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런가요? 호남 고속철 예산 3천억 신청했지만 95% 삭감됐습니다. 이게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호남 적대입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호남이 홀대에 당했는지 여부는 여당이 답할 문제죠. 정말 특정 지역이 특정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면 그 정권은 무너져야 마땅한 겁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 호남 홀대가 아니면 어쩌려고 그런 단어를 꺼냈냐? 안 대표님, 아니면 어쩌실 겁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그때 부인하기가 참 힘듭니다. 모서리 녹화되고 녹취되고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또 게스트가 꽉 찼습니다.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미니도 또 있고. 네. 저보다 더 많이 출연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이정열 변호사님이 거의 준 MC급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고정 꼭지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고정보다 더 많이 나와요. 고정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분은 일주일에 3번씩 막 나오고 있어요, 요즘.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엔 연설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긴장 구조를 거부한다면서 북한과 어떤 대화의 문도 닫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외무장관도 잘못된 시간에 잘못 선택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연설이다라고 비판했고요. 포인트는 과연 이 직원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될지 기각될지. 네. 대부분 지금 기각되고 있거든요. 네.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는 심전 단장 제외하고는 다 기각됐어요. 모조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뚝 출연자 이정열 판사와 잠깐 얘기 나눠보겠고. 아니 이렇게까지 이정열 전 판사님을 저희가 많이 섭외할 줄 몰랐어요. 하도 이어지고 이게 우연이겠지 하다가도 너무 연속되니까요. 일관되고 흐름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정도 더 할 시간이 되겠네요. 이정열 판사님 지금 연결돼서 기다리고 계실 시간이니까. 네.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카이 임원에 대해서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정열 판사님하고 하고요. 카이도 뭐 연속으로 5개인가가 기각됐죠. 예. 이거 관련해서 연예인 화이트리스트도 화제예요. 그죠? 네, S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우파 연예인, 그러니까 그 문건에서는 건전 연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건전 연예인을 양성해서 조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정부 주관 행사나 금연, 금주 등 공익 광고에 우선 섭외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구체적 방안, 보고서가 작성되고 나서 실제 그렇게 실행되지 않은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 실행되지 않은 게 없어요. MBC나 뭐 KBS나 이렇게 문제된다고 그 사람들 실제로 잘려나갔고 없어졌고 그렇다는 얘기는 연예인 화이트리스트에 이것도 실행에 옮겨졌다고 봐야 되죠. 예, 자기들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예, 이렇게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 연예인들의 지명도를 이용해서 예, 정권 홍보에 이용하고 그랬겠죠. 예, 실제
그랬겠는데, 이분들이 자기 이름이 이 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건 모를 거라고 봐요. 예, 모를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운영했던 거고, 저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일을 박근혜 정권 때는 안 했겠느냐. 예. 그게 성공적이라고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더 확대했겠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기각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자들도 다 기각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묶어서 최근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장 해설 전담 판사, 이정일 판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는 심리전 단장만 구속됐고, 관련자들 2명의 영장은 기각됐고, 그리고 또, 요즘은 이게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읽어보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계속 기각되는 게. 예. 그죠? 이거 또 물어볼 텐데 하고 읽어보고 싶은데 또 기각돼서, 네, 다 읽어보지 못하실 것 같은데. 법원에서 저 자꾸 뉴스공장에 출연시켜가지고 저를 과로사하게 하려고 하는 음모가 아닌가. 뉴스공장이 그때 있었으면 뭐 사형에 처하라 이런 게 나왔겠죠. 어쨌든 모든 시사 프로가 다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당시 불교 방송은 친박 김재원 의원이 진행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예, 세종시 원안보수 입장을 얘기한다면서, 예. 편파 방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당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니까 박근혜 캠프에 있던 김재원이 박근혜 편든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모두 다 마음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변도가 아니면 다 반정부적이라고 했던 거죠. 예, 심지어 민경욱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아니,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친정부 아니면 모두가 다 사라져야 할. 실제로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거론하는 것들은 오로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건 김현정의 뉴스죠. 네. 김현정 씨. 네. 오래 하셨어요.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성근 김여진 씨의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사람이 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쓴 글들이 최근에 모두 삭제됐다고 합니다. 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경향신문이 보도했는데 관련해서 이 작업을 했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직원이 썼다고 하는 사용했다는 용어들을 보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며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의심해 봐야 할, 왜냐하면 이 소위 이제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되는 용어들이 여기서 다 탄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보면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슬람 합쳐서 노슬람 지금도 맛있습니다. 네, 실제. 누가 쓰냐면, 의심되는 아이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봉화 아방공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뇌물현, 일베들이 많이 쓰던 단어죠. 이게 일반 진지 아니라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조합해서 내는 일을 국정원은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연쇄살인범들하고 이름하고 합쳐서 많이 썼었고요. 예. 네, 심지어 5.18 북한 특수부대 침투설을 반복적으로 퍼뜨렸고요. 배우 문근영 씨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상한 소리들을 썼습니다. 빨갱이 핏줄이라고 했었죠. 5.18 특수부대 침투설은 그러니까 5.18을 북한이 일으켰다 라고 하는 것의 발원지는 국정원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근데 이 아이디어를 3일 전에,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3일 전에 이때가 있다가 한꺼번에 삭제했다는 거죠. 예,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을 그만큼 들킬 리가 없다고 자신해 왔다는 방증이고, 이게 들킬 리가 있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불만은 그거예요.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한마디 쓰면 막 전쟁 날 것처럼 막 중계하고, 뭐라고 하면 또 전쟁 날 것처럼 뭐라고 하고,
또 뭐라고 하면 군사적 옵션이 드디어 올라왔다 그러고. 계속 일변도잖아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포탈의 문제인 건지 그런 기사만 올려내는 아닌 기사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아니면 언론 전반의 문제인 건지 둘 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모든 기사는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네, 비판하는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게 소위 포탈의 메인에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게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뒤져보면 그런 기사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게 주류는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언론에. 주류는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방송들이 그렇게 하느냐. 종편은 그럴 리가 없고요. 당연히. 그 외 매체들도 그다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불만입니다. 당사자 한국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외신이 인용해 가야 된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세계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로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주는 상입니다. 그렇군요.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이 상을 지난 겨울 내내 충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평화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었지만 짧게, 한 두 가지 정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에 끝내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촛불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하긴 정부가 올릴 수는 없군요. 예, 후보자 추천을. 이거 한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저희? 네, 그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관련된 일을 추진해보겠다라고 밝혔던 바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디오 시사 프로 편파 방송 실태라는 문건이 보도됐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언급됐습니다. MBC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성경섭의 시사터치, 김미아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KBS, CBS, SBS, BBS, PBC까지 모든 아침 방송들이 거의 총망라됐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방송이 없어요. 모든 아침 시사방송이 다 문제다. 시사방송을 없애고 싶었겠죠. 예. 실제로 손석희 씨나 김미아 씨는, 떠났죠. 예. MBC에서 손석희 씨를 몰아낸다는 건, MBC의 치명적인 건 거죠. 실제는 대표적인 자산을 없애버리는 건데, 그런 거 개의치 않았었던 것이고. 출근길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를 흠집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습니다.